너무 이걸 구분하고 서로 우위에 두고 이게 중심이다 저게 중심이다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강조했던 도라는 개념을, 이거는 유학 오래전부터, 또 불교도 도교도 말하는 도, 글자만 같지 뜻은 다 달라요. 요번 기획의 전체, 그게 구미 영남 유학의 도통을 품다, 이 제목을 이제 붙여 그걸 본다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강의는 지난 시간 제가 했던 야흥길재 선생하고 오늘 이제 이은 장영광 선생 두 분이 이제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거 참 좀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은 우리 인물들도 그 급이 있지 않습니까? 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군무에 참 훌륭한 그 분들도 뭐 군이라니까 사실 아직도 좀 익숙지 않습니다. 옛날 책을 주로 보다 보니까 선산이란 말이 훨씬 더 제 마음에는 와 닿습니다. 문화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선산이라 하고, 그냥 현대 행정구역 이야기할 때는 구미, 참 이 지역은 특히 좀 그런 특수성이 있죠. 워낙 또 이 선산이란 게 그냥 한 지역 행정이 아니었고, 그 크기라든가 그 위상이라든가 또 그 담고 있는 문화적 역량 이런 걸 볼 때 영남이나 전국적으로 손꼽을 만한 그 지역이었고, 참 긴 시간 동안에 선산이라는 그 이름으로 왔는데 근자에 구미가 되고 나니까 저도 이렇게 익숙치 않는 이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선산이라는 게 더 와닿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구미 하니까 이 공장 느낌이 자꾸 나고요. 그래서 구미의 그 공업 도시로서의 어떤 모습과 선산의 문화 도시로서의 구미의 모습, 이게 잘 결합이 되면은 참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산이 너무 가려져 버렸어요. 그 구미가 이 공업 도시라는 어떤 이미지에. 그래서 뭐 구미에 무슨 문화가 있나 이런 식의 생각도. 근데 밖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지역민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했으면, 특히 또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신 직장을 찾아서 오신 분들 또 어차피 이곳에서 삶의 보금자리를 털고 있으면은 그 자기 지역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충분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지역이죠. 그래서 제가 급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정근대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딱 인물, 구미 선산의 인물 하면은 결국 야은 선생과 오늘 말씀드릴 여은 선생이 아니겠는가. 이 두 분은 이제 국가급 이제 인물들이고, 또 뭐 이 급이라는 것이 뭐 보기 나름이고 한데 사실 두 분의 벼슬로 말하면 벼슬이 안 높았습니다. 뭐 양생 벼슬은 말직이죠. 좀 말하면 말직 정도를 했고요. 여은 선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은 직은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직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질 않았습니다. 그분의 그 학문과 등망, 그 다음에 공적,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우리가 관직 주는 거야 그 당시 사람이 높은 사람이 주는 거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100년, 200년, 300년 흘러가면서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 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분이 국가급이다 하는 거는 제가 개인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긴 시간 속에서 어디에 가도 우리나라 역사책 어디를 펴도 이 두 분은 이제 우뚝하게
이제 성함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위상이 확보되는 것 뿐이죠. 사실 또 지난 시간 이야기 있었지만 하이위지 선생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근데 뒤에 와서 너무 이제 어찌 보면은 뭉개졌다고 해야 될까요? 잊혀졌다. 그 사육신들이 완전히 복권이 되는 시간이 한 250년, 300년 걸려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들이 참 지독해요. 뭐 300년 전에 죽은 사람 뭐 이렇던 도 떴고 저렇던 도 떴고 던져도 오프내면 될 건데 그에 대해서 줄기차게 어떤 그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싶으면 이게 한국이에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정치판도 좀 인물 놓고 싸우는 게 역시 우리 피 속에 좀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죽어도 못 보고 어떻게든 또 뭐 높일 사람 높이고 또 소위 말하는 죽일 사람은 막 끝까지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 심판 이런 건데 역사 심판 사실 우리가 이전에 유교 문화권 사회에서는 이 심판이란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 당시 기독교는 없었고 불교는 힘을 못 썼고 근데 이 유학에서는 무슨 신이 있고 해서 심판할 존재가 없어요. 결국은 역사가 심판하는 거예요. 역사가 심판을 그 심판 과정이 심판관이 바뀌면 또 바뀌잖아 평가가. 그래 막 뒤집히고 이런 그 과정이 그래서 하위지 선생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그리고 후손들이 너무 그 사이에 이제 약화돼 버린 거예요. 사실 야한쌤 같은 경우도 후손들이 많이 흩어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현 선생님은 후손 무서워서 말하기 힘들어요. 혹시 여기 이현 선생님 후손들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자기 할아버지 그거 한다고 또 오셨구나 또. 이현 선생님 이야기할 때는 그냥 말 조심도 해야 되고 이 인동장 씨 잘 아시죠?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집력이라든가, 또 사실은 그 성시 후손들도 그렇지만은 그 제자들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 선생님 이야기를 할 때 되면은, 하여튼 독특하신 분이다. 근데 오늘 또 보면 여러 가지로 독특하신 면모를 지니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뚝 서기도 하셨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견제나 또 배척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자들은 연세보다 더 했어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어요. 이 성향이. 그래서 아주 좀 우리가 한 인물로 볼 때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이론도 독특하고 그래서 한번 이제 슬슬 한번 이래 더듬어 볼까 싶은데요. 이현 선생님 같은 경우 제 고향에도 하고도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태코도 많이 있고 또 집안 후손들도 혼인으로 서로 연결도 좀 되어 있고 또 직접 남기신 글도 있고 제 고향 그 803 밑에 그 마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공군 레이더 기지 있는 거기에 놀러 오셨어요. 임진왜란 때 젊으실 때입니다. 그때 오셔서 남긴 글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제 집하고 또 인동장시 그쪽 집하고 개도 마감 개라 해서 요 근자에는 많이 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좀 시들해진 것 같은데 상당히 아주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생각 이렇게 들어서 좀 각별한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시조였던 또 우리 할배는 야한 선생하고도 친하게 지내셔가지고 그러고 보면은 이제 팔공산 옆으로 서쪽으로 와서 넘어서 오면은 바로 이쪽이기 때문에 아마 팔공산 넘어 다니면서 서로
인간 그 학적 관계나 인적 관계, 혼인 관계 이런 것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한반마을, 제가 그 한반마을에다 그 홍가들 마을입니다. 그 온 뭐 꼴짝꼴짝이 다 홍가들입니다. 요즘은 많이 이제 흩어져. 근데 저는 다시 이제 낙향 퇴직하면은 고향으로 가기로 해서 한반마을 한가운데 제 집이 있는데 혹시나 한반마을 오시면은 이번에 강의 들으셨던 그 인연으로 보면은 고기 몇 집이 있는데 담을 나지막하게 했는데 마당 가운데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이 있고 그 조그만한 종가라서 뭐 제가 집도 지켜야 되고 또 어릴 때부터 쟤는 뭐 퇴직하면은 고향으로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해서 요즘도 한 뭐 반 정도는 고향에서 아직 퇴직은 안 했습니다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심심하고 제 할 일 없고 할 때 놀러 오셨다가 이 수업 들었다 하면은 더 반갑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선산, 사실 이 야흥 선산이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구미 때문에 현재는 억울해하지만은 또 하나는 퇴계 선생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마치 영남 유학이 전부 안동 중심으로 또 나머지 경남 쪽에서는 또 남명 조식 선생 그걸로 해서 또 진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선산도 뭔가 안동의 변방처럼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학, 뭐 이전 조선시대는 유학하면은 뭐 학문이란 게 그건데 퇴계 선생이 등장한 뒤로부터 마치 안동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래 인식되고 지금도 보면은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안동 가면 저희 외가는 하회입니다. 그래서 안동하고 외가집도 하회 마을 안에 있어요 지금도. 그 하회 마을 입구 접어들자 말자 바로 있는 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이 외가 되게 어릴 때도 자주 하회 들락거리고 했는데 이 안동 사람들 생각은 자기들이 이제 유학에 본류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금으로 말하면 자기들은 24K예요. 24K고 이미 이제 상주나 뭐 의성 이쪽으로 좀 내려오면은 22K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선산은 한 18K쯤 이렇게 생각해요. 경남 가면 한 12K 이래 생각해서 이거는 뭐 금인지 아닌지. 근데 실은 안 그렇거든요. 우선은 퇴계 선생이 등장하기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계 선생이 해봐야 1501년에 태어나셨다고요. 이미 조선이 건국이 되고 100년, 110년이 지났어. 태어나셨고 활동하신 거로 말하면은 한 150년이 지났어. 그때 이제 퇴계 선생이 등장하면서 안동이 비로소 학문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안동 없었어요. 인물도 없었어요. 퇴계 선생이 인물 서원 설립 운동을 했는데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애안 쪽에는 아무리 찾아도 인물이 없는 거예요. 찾다 좀 이러면 하면 또 좀 이상한데. 그래서 역동 우탁 선생을 그러가 역동서원을 세운 거예요. 처음에 인물이 없으면은 서원 세우기가 근데 교육열은 넘쳐나지를 지역에. 그래도 아무나 서원에 모실 수는 없지. 그래서 퇴계 선생 서원 설립 운동에서 많은 서원 설립 운동 중에는 고민을 했던 게 영주의 이산서원 같은 경우 그거죠. 그 지역에 인물이 없었는데 교육열은 너무 높고 서원은 세우고 싶고 그래서 사당 없이 서원을 세워도 됩니까? 그럴 때 퇴계 선생이 세워도 된다. 그렇게 했죠. 대구의 영경서원도 퇴계 선생이 역시 이 지원 아래 이제 대구 지역에 처음 서원이 서는데 대구 지역에도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서원 설 때 사당이 없이 섰어요. 그럼 이제
후에 퇴계생 돌아가시고 영경서원에는 퇴계생이 모셔지게 되고, 이산서원에는 또 이제 뒤에 인물이 나와서 뒤에, 그리고 그런 거 볼 때 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조선 초기에는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이켜 보면은 지난번 봤던 이 낙동강 중류 지역, 특히 이제 중류 지역의 중심이 선산이죠. 옛날 선산 그 크기는 저 성주까지도 다 포함이 됐어요. 이렇게 선산부가 지금 당연히 칠곡 이쪽 인동 이쪽으로도 선산부로, 칠곡의 일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성주목이 독립하면서 성주로 들어가고 또 칠곡이 독립이 되고 이랬고, 이 전체가 선산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쪽 지역에서 영남의 학문, 유학만에, 그 당시 유학이라는 건 학문이고 뭐 문화고 모든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야한 선생, 그리고 그 앞에 포원 선생, 영천이잖아요.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 그게 낙동강 중류 지역. 저는 이걸 이제 낙중 이렇게 해서 낙중학, 원래 8권째 책이 나옵니다. 너무 이 안동과 진주 중심의 영남 유학을 읽는 것은 무엇보다도 퇴계 남명 선생 앞에 영남 유학의 역사를 어찌 보면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미 150년, 200년의 역사가 영남에서 이 낙동강 중류 지역에서 형성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에서 야한 선생이 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야한 선생이 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거는 바로 이제 도통. 그지? 이 도통이라는 건 단순히 학통이 아니고, 학문적 개성이 아니라 정신적 개성. 학문적 개성 더하기 정신적 개성. 이걸 도통이라고 해요. 그 도통을 또 무조건 학문적 개성 없이 말하면 안 돼요. 학문적으로도 일정한 관계가 있지만은, 거기다가 정신적 개성, 이런 걸 학보다는 도가 높아요. 학보다는 도가, 그래서 도통이에요. 그리고 이 영남의 이 도통은, 그러니까 포원 정봉주 선생에서 야한길제 선생으로 와서, 그 다음에 강호 김숙자 선생 해서 그 아들인 전필제 김종직 선생 쭉 내려오는 이 학통, 그리고 또 김경필 선생 해봐야 도동이지 않습니까? 달성이지 않습니까? 다 낙동강 옛날에는 백길이 가장 큰 교통로였거든. 바로 내려가면은, 낙동강 중류 지역에서 아직 퇴계 선생, 이제, 한원당 김경필 선생 활동할 때 이제 갓 태어났어요. 활동기는 50년이 더 지나야 돼요. 그 사이 회재 이현적 선생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김경필 선생의 제자들, 선산지역의 제자들, 정봉 선생이나 박영 선생, 이런 분들도 다, 그 말고도 이미 하위지 선생 같은 경우 더 앞서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명년 선생 때는 생육신이지 않습니까? 사육신, 생육신,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서, 그래서 이종환 선생의 택리지에서 조선의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의 인재의 반은 선산에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이유가, 그런데 퇴계 선생, 남명 선생 중심으로 영남 유학을 읽다 보니까 영남의 반, 또 그 중에 반이 선산에 있다, 이분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만.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퇴계 선생 높이다가 앞을 다 가려버린. 그래서 영남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거라. 그래서 제가 낙중학, 낙동강 중류 지역의 유학, 이런 용어, 학술 용어를 만들어가, 저게 안동 지역에서는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왜 가도 안동이에요. 나도 안동을 낮추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너무 높여서, 그것 때문에 객관적인 걸 가리면 안 되고, 전체를 제대로 보고, 그래서 안동 지역에 학문이 일어나는 거는 제 퇴계 선생, 이때부터니까, 이거는 이제 16세기 중엽 아닙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150년이 지났어요. 이미 조선의 역사의 3분의 1이 지나고 난 뒤 지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낙동강 중류 지역에서 학문이 남쪽으로도 내려가고, 밀양으로도 가고요, 남강을 따라 진주로도 들어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동으로 올라가고 해서, 여기서
확산된 거죠. 그런데 마침 거기서 이제 그야말로 퇴계선 같은 경우는 전국급이 아니고 끝급 중에서도 전국급이 아니고 이제 요즘 뭐 워낙 연구가 되고 해서 세계급 학자로서 이제 부상이 된 거는 맞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을 지우면 안 되고 이제 그거는 잘못 보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퇴계선 등장 이후에 이 영남의 중부 지역은 스스로도 자신감도 잃고 자꾸 뒤로 발 빼고 해서 뭐 이쪽은 못한 지역처럼 뭐 안동에서 그렇게 보는 거야. 또 자기들이 그래 보는 거니까 좋은데 이쪽 분들이 이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는가. 특히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뒤에 영남의 수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구 지역 일대에는 큰 이제 그 집안들, 인물들이 나오질 않고 또 뭐 상업도시고 행정도시고 해서 또 좀 그렇다 하지만은 그래도 문화적으로 볼 때는 이 선산과 성주는 인물들도 많고 문화도 풍부하고 이거는 결코 이거는 안동 문화하고도 좀 다르고 경남 진주 중심의 문화하고도 좀 달라요. 이 지역은 이 지역의 고유한 또 나름 역사도 있고 특성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영남의 이제 이러한 분위기 속에 그래도 퇴계 선생이 등장해서 바로 완전히 가지를 못하고 한 100년, 200년 주춤거리면서 또 그나마 그래도 이 영남 중부 지역을 지킨 두 인물이 있다면은 유학자로 말한다면 한강 정구 선생, 성주 출신이죠. 만년에는 대구로 나오셔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조카 됩니다. 연 장영광 선생이. 그 처조카, 그러니까 연 선생으로 볼 때는 처삼촌이 되겠죠. 한강 선생이. 그래서 한강 정구 선생과 연, 장영광 선생. 그래서 우리가 붙여서 한려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두 분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 간에 싸움이 터져가지고 이런 한려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한려 시비 가는 말도 참 이제 후대에 그거는 보면 안동 지역에서도 누가 퇴계 선생의 제자 중에 앞자리인가 놓고 학봉 김성일 선생과 서예 유승용 선생 간에 해서 평산서원 서예 선생 호계서원의 이 학봉 선생 그래서 이거를 병호시비라 하죠. 병호시비는 한 200년, 300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주 안에서는 또 동강 김우홍선생하고 꼭 뭐 제 하나 넘으면 되는데 두 분 간에는 막연한 사이였는데 제자들 간에 또 싸움이 또 붙어가지고는 괜히 시비해서 또 뭐 시비가 일어나고 저거는 좀 못난 모습이죠. 중앙으로 못 나가니까 지방에서 싸움 붙는 거예요. 동네 싸움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자꾸 쪼그라지는 모습이에요. 쪼그라지는 모습이라고. 당정에서 이미 밀려버리고 당정에서 밀리니까 중앙 못 나가니까 이제 동네에서 누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영남의 조선 후기 모습은 굉장히 못난 모습을 보였죠.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모습. 그래도 이 영남 중부 지역에서 그래도 이 완전히 영남 중부가 가라앉지 않고 이 워낙 퇴계 선생의 후광이 컸기 때문에요. 남명생 그 제자들 선에서 이 광해군과 너무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인조 반정으로 해서 완전 몰락을 해버렸죠. 경남 지역은 완전히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 남명생마저도 제자들 때문에 남명생마저도 어찌 보면은 한 300년, 400년 제대로 숨도 못 쉬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 낙동강 상류 지역에 있던 퇴계학이 거꾸로 원래 중부의 영향을 받아서 퇴계학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워낙 퇴계성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게 크니까 강을 따라서 영남 중부로 내려오고 다시 이제 남부로 내려가서 조선 말이 되면은 거의 영남은 이제 퇴계학이라는 학문적 그 지형도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장영하 선생과 그 처삼촌이 되는 한강 정구 선생이 있게 되면서 낙동강 중류 지역은 굉장히 그래도 어제 보면은 이 체면은 지키고 어떤 그 위상은 지키면서 그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경주 쪽에는 회제 이현적 선생은 퇴계 선생의 위에 해당되죠. 위인데도 퇴계 선생이 워낙 또 높였고 이러면서 이제 그쪽 지역은 그래서 영남 유학을 이래 보면은 한 300년 퇴계 선생 이후에 한 300년의 이제 지형도를 보면은 이제 그런 양상을 띠고 경남 지역은 거의 이제 좀 몰락하는 정치적 몰락은 학문적 문화적 몰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그래도 이 선사는 조선이 끝날 때까지도 그대로 일정한 위상을 가졌던 거는 한강 선생과 여은 선생의 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집안 후손들은 뭐 혼발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그 집하고 혼맥을 맺으려고 그래야 또 이쪽 지역에서는 옛날 혼반을 보면 알거든요. 혼반을 보면 이 집이 어느 정도 집인가를 이제 알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는 어쨌든 이 임농장치 집안하고 이제 혼맥을 맺는 게 이 지역에서 그래도 애용하고 목소리 낼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 한 300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제 공인되는 과정, 여은 선생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을 위상을 말해준다. 뭐 제가 앞에 너무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철학 이야기나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이래 주섬주섬 그래 말씀을 그래 드립니다. 저 자료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그 1554년 뭐 이때가 언제쯤 될까? 근데 이제 명종 9년 우리가 명종 하면은 명종보다도 더 이제 잘 기억하는 게 그 어머니죠. 문정왕후. 문정왕후. 그래서 명종은 가려져서 잘 안 보이고 또 문정왕후가 정말 여걸입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뜨면서 바로 아들인 명종도 죽어요. 세상을 뜹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선은 이제 급변하게 됩니다. 사회가. 뭐냐면은 조선 전기에 내내 이 두 정치 세력이 이제 다툼을 벌였죠.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사람도 훈구파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 세조 왕이 찬탈에 공을 세웠던 사람이 거기에 합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중종 반정을 하면서 또 공신들이 그러니까 이 공을 세운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사람 뭐 안 좋게 바라봤던 사람이 저항했던 분이 그러다 돌아가신 분이 포은 선생이고 정몽주 선생이고 벼슬 버리고 어찌 보면은 좀 삐딱한 입장을 취한 거죠. 야은 선생이. 그러니까 벼슬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공시온 사람 벼슬을 다 아니까. 그러다가 또 이 세조 단종 몰아내고 수양대군 삼촌인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때 죽은 사람들이 사육신 6명 죽은 거 아니에요. 한 500명도 더 죽었을걸요. 그러고 보면은 사육신은 그래도 행운이에요. 죽고 난 뒤에 이름 나머지는 뭐 물론 나중에 다 이제 등급이 낮게 이제 거의 뭐랄까요 뭐 신원이 된다고 하지요. 그 억울했던 그 원한을 씻을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다시 해주는. 그런데 후대 왕들이 그걸 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전부 세조의 후손들이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결국 할아버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후손이 우리 할아버지 잘못해서 직계 할아버지인데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걸 복원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화도 많이 당하고 조심스럽고 이랬습니다. 그게 그냥 이 사람이 오르니까 이 사람 인정해야 돼. 잘못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둘러서 이래. 그래, 이제 훈구파들이 계속 큰 정치적 격변에서 권력을 잡는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특히 주축이 된 게 영남 출신, 특히 야언 선생의 그 후예들. 이분들이 과거 시험이 돼도 요직은 차지 못하고 변방에서 계속 돌면서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지금 저 권력 잡은 사람들은 올바른 유학자 아니야. 어떻게 자기가 모시던 임금을 몰아낼 수 있어? 이거 보면 나머지 다 알 수 있어. 저 사람들의 속은 오로지 말만 유학이지 권력이야.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편이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태도나 생각이 유학자의 생각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한 명, 두 명, 거기에 끌어 모인 게 김종직, 전필제 김종직 선생 주의로 모인 거 아니에요. 이미 그 당시에 경상도 당이라는 지목을 받았어요. 경상도 당. 뒤에 두 말하면 도당들이에요. 그런데 실은 이제 그 중심이었지. 이 서울이나 이 다른 지역에도 젊은 성균관에 진사로 와 있던 선비들 중에는 거기에 많이 결합이 돼 있었어요. 결국 연산군이 등장하면서 사화가 터진 거 아닙니까? 사화가 터지면서 1차 연산군에 의해서 2차례, 바로 이때 이제 부관 참시, 이거 죽은 시신을 꺼내가 다시 목을 자르는. 근데 가장 큰 피해가 컸던 거는, 그거는 주로 서울 쪽 요랬는데, 이 큰 전환이 된 거는 세 번째 사화였던 1519년에 있었던 조광조가 희생되었던 정암 조광조, 김효 사화죠. 이때 사화 중에서도 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때 사화를 피해가지고 중앙에 있던 많은 선비들이 각지로 전국으로 흩어져요. 그러니까 정치적 격변, 그 탄압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남 지역에도 그렇고 지역에 많은 양반 가문들이 이때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한강정구 청주정시도 그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영남 양반 이런 사람들 중에 보면은 갭으로 올라가 보면은 뒤늦게 형성된 영남, 그러니까 조선 중기쯤 돼서 영남의 틀을 잡은 집들이 많아요. 이 기묘사화 영향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가지고 정말 이 정치 권력 실증난다. 떠나겠다. 제대로 된 유학자 되겠다. 그래가 전국적으로 포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배운 게 공부라고 또 거기 가서 학생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또 과거 시험대가 또 중앙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중앙에는 공신들이 쫙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묘사화가 있고 또 한 차례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 명종 때 아닙니까? 을사사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사화, 그러나 그때는 워낙 문정왕후가 강력했고 해서 이 지역 출신들의 선비들이 숨을 못 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문정왕후가 딱 세상을 떠니까 명종도 또 세상을 떠버렸고 또 직계 후예가 없었어요. 세자가. 그래서 이제 바로 직계가 아닌 바로 선조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선조가 그때 16살이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뭐 제대로 왕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이때 이제 어제 보면 이미 중앙에 들어가 있던,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기회. 그래서 일제히 이제 중앙으로 모여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인파들이잖아요. 살인파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선조 때. 결국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4대 사화가 끝나고 그 탄압의 와중에서도 계속 실력을 축적하고 학문적 그리고 정치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놓은 상태에서 문정왕후가 세상을 뜨게 되면서 특히 또 빌미가 된 게 문정왕후는 이 왕실 불교를
비호했어요. 승리학자들 얼마나 불교를 싫어합니까? 그런데 이 문정왕후는 그 바로 승려가 보우 아닙니까? 그죠? 보우를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 더 비판자 살인파들의 눈에는 가시였고 다 같이 몰락을 하는 거죠. 그때 불교가 완전히 이제 조선 사회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영남 우리가 요 배경을 좀 봐야 돼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안동 지역에서 등장했던 퇴계가 이때 이제 절정 최고의 위치로 올라가게 돼요. 모든 사림들이 전국의 사림들이 존경하는 왜 그러냐 하면은 안동에 있었으면 될 리가 없죠. 성균관 대사성을 두 분 했어요. 지금 하면 서울대학교 총장이죠. 전국에서 올라온 인재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대사성을 두 분 하게 되면서 당연히 학생들은 물론 대사성이라고 다 학생 안 돼요. 워낙 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존경을 했기 때문에 학문적 견해가 달라도 선생으로 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단 칠정 논쟁을 벌였던 기정진 같은 분은 광주 출신이잖아요. 전남 장성 그쪽이죠. 장성인가 그 광주 바로 옆에 그 출신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와 있었고 학생이었고 그리고 선생님과 이 견해가 달라서 장시간 8년에 걸친 논쟁을 벌이고 그래도 스스로 학생, 선생, 퇴계 선생도 학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국적 제자군을 형성하는 율곡 이 선생도 제자지요. 성균관에서 만난 건 아니에요. 서로가 스승과 제자로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유일한 제자예요. 선생과 논쟁한 제자는 여러 명 있지만은 선생과 갈라선 유일한 제자예요. 율곡 선생이. 왜냐하면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살아계실 때 논쟁 벌이는 건 좋은데 세상을 뜨고 난 뒤에 바로 선생의 학설을 그대로 이제 공격하는 그게 결국 영남의 두 학파 퇴계 학파와 율곡 학파가 나눠지는 계기가 되고 율곡 이 선생의 그 후예들은 그만 우리는 살림 따로 차리겠다 해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남 유학을 이야기할 때 원래는 한 울타리였는데 이제 이 율곡 계열이 이제 자기 선생이 그 선생이었던 퇴계 선생 공격했으니까 또 따라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파가 이제 나눠졌는데 그리고 영남 지역으로도 안동에서부터 이제 강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 영향이 한강 선생 같은 경우는 퇴계 선생의 제자예요. 근데 여은 선생은 연배로 봐서 제자가 될 연배가 아니죠. 그래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여은 선생 같은 경우는 학문적 이력을 보면은 뚜렷한 선생이 없어요. 그래서 학맥을 누구한테 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도 누구를 선생이라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은 선생은 또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좀 뻣뻣했어요. 뻣뻣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은 선생 학맥되는 것 때문에 뒷날 이 시끄러운 소리가 도대체가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또 안 되면 공자로 그대로 갖다 연결시키는 거야. 이거는 또 너무 멀고요. 갖다 대자니 누구한테 갖다 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바로 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묶어서 그래도 연배가 위고 손이고 하니까 한강 선생한테 갖다 붙이니까 그만 이제 야단이 난 거죠. 그게 이제 한려 시비가 된 거죠. 한강과 여은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도 한여 할 때 요거를 붙여 써야 될까 중간점을 찍어야 될까 좀 띄줘야 되나 이걸 그대로 붙이면은 왜 붙였냐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또 뚝 떼놓고 서로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에는 워낙 활동이 가까이 혈연적으로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학문은 많이 달라요. 학문은. 그래서 띄다 붙였다 합니다. 중간 좀 찍었다 뺐다가 찍었다 붙였다 하면서 어쨌든 이 두 분이 계셔서 이제 그런 한강 선생은 직접 퇴계 선생을 만나고 뭐 대표적인 제자로 충분히 거론할 만한데 여은 선생은 퇴계 선생과의 학맥은 없다. 관계는. 그렇다고 누구하고 학맥 관계도 없다. 그러면 이제 여은 선생이 나오고 나서 그 윗대 어른들에 대해서도 뭐 하는데 사실 여은 선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동장 씨도 그렇게 이제 큰 어떤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은 선생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인동장 씨가 된 겁니다. 뭐 그러니까 또 그 윗대 분들도 이제 추존되고 이제 이런 이제 과정들이 거치는 그 과정을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인 조선의 유학에 흘러오는 역사적 그 단계적 양상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이 원래 고려 말 조선 전기까지는 오히려 영남에서 이 선산 중심으로 한 낙동강 중류 지역에 번창했다가 이게 확산되어서 진주 안동에서 꽃이 피고 그 사이에 안동에서 꽃이 워낙 크게 피서 내려오게 되고 그 내려왔을 때 다시 이제 이 영남 중류지로 내려왔을 때 퇴계의 직접 제자였던 한강 정구 선생도 활동하고 있었고 여은 선생도 퇴계 선생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런 양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계시니까 더더욱이 이 지역은 유학적인 어떤 그게 이미 이전에 토양도 있은 데다가 다시 또 그 퇴계학의 그 영향을 받았지만 이미 또 이쪽에 걸출한 두 분이 있고 해서 이 지역은 조선 중기까지는 짱짱하게 위상을 가져요. 사실 이쪽 지역이 이제 퇴색하는 거는 조선 후기 말입니다. 조선 후기 말로 오게 되면서 영남 중부 지역, 이쪽 선산 지역은 굉장히 쇠락하는 양상. 그게 연도로 말하면은 1700년대, 800년대. 1700년대, 800년대 오게 되면은 이제 이쪽 중부 지역은 이제 쇠락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당쟁이 사색 당쟁이라 해서 한꺼번에 4개가 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둘씩 붙는데 한 명 떨어지면 또 하나 붙고 또 하나 붙고 해서 최후의 승자가 이제 기호 노론 계열이죠. 이 우암 송시열 항맥의 그 율곡이 선생에서 우암 송시열로 가는 원그 고향은 괴산 이쪽입니다. 이 속리산 넘어서 바로 넘자마자 그쪽 지역이에요. 그야말로 속리산 서쪽과 동쪽은 너무나 달라요. 한국 쪽이 이제 조선 후기 한 200년은 그야말로 이 산은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원수의 산으로 서로가 이렇게 바라보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원 어른들이 완전히 장악을 했죠. 한 200년, 250년, 한 200년을 완전 장악을 했죠. 그 끝판에는 기원 어른이 장악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몇 개 집안이 완전히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그죠? 세도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몇 개 가문이 장악을 해 들어가는 그 영남은 그 사이에 완전히 이제 또 밀려나버린 배척된 그러니까 이제 영남 지역에서는 중앙에 갈 생각은 못하고 지방에서 이제 왜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싸움이 터진 거예요. 이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 점점 더 작아지고 쪼그라져가는 모습은 그러다 영남 그 안동 지역은 위상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는데 나머지 지역은 뭐 우선 인물이 이제 그래 안 되려면은 인물이 안 나면 끝나는 거예요. 집안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인물이 안 나면은 그만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몰락해가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특히 요 선산 지역은 뭐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이제 임진왜란 직후에 대구가 관아가 대구로 오고 그 전에는 경주나 상주 이쪽 지역으로
근데 뭐 상주에 가니까 뭐 관찰사 그거 해놨는데 그 상주하질 않았어요. 관찰 그 도지사가 요즘 말하면 도지사지요. 그 지방관이 그에게 겸직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왜 보면은 옮겨 다니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경주 상주니까 근데 상주는 완전 못을 박듯이 이제 상주가 완전히 무슨 고정된 영남의 수도였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선 전개도 그렇고 후기도 그렇고 서울의 주된 교통로는 문경세제입니다. 문경세제. 문경세제 특히 문경세제는 우리 그 연남 사람들은 문경세제 한 번 안 넘으면은 이제 인물이 못 되죠. 이제 서울에 시험처럼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중령은 넘지 않았다 하죠. 대나무 죽자 아닙니까? 미끄러진다고 안 넘고, 그죠? 추풍령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안 넘고, 시험 되고 싶은 사람은 문경세제로, 근데 이 문경세제는 또 거리상으로도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경상남도 저 진주 사람들은 추풍령을 넘을 수밖에 없을 거고, 저쪽에 뭐 영주 사람은 중령을 넘어야겠죠. 근데 대부분의 영남 사람들은 이 백길을 따라 들어와서 삼강 이쪽에 그 문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문경 세제를 넘어가고 이제 그런 것 아닙니까? 문경이라는 명칭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경사스러운 소식이라는 게 합격 소식 듣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소식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 관직을 받은 사람도 내려오면은 이 문경을 거쳐서 상주로 내려오게 되고, 그 약간 안동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 삼강으로 해서 그걸로 가게 되고, 낙동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겠고, 아닌 사람들은 조금 더 내려와서 선산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각 지역으로 이래 흩어져 가는, 그러다 관찰부가 있는 대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조선 후기에 기원오론이 장악하고 난 뒤에 어떻게든 영남을 정치적으로 흡수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집중적으로 그 대상이 된 지역이 상주하고 이 선산 대구예요. 특히 선산에는 율곡 선생의 동생분이 와 계셨잖아요. 엄청나게 영향력이 컸죠. 조선 떠나가신 지 얼마 안 됐죠. 그 후손들이 계속 이 선산에 그 묘한 곳이죠. 기원 오른쪽에서 심는 거예요. 이쪽을. 정략적으로 상주 목사, 선산 부사, 그 다음에 경상도 관찰사는 다 이 노론 출신들 가서 회유를 해요. 그래서 이 주변 집안들을 우리 노론하자. 실제로 굉장히 노론 많이 됐어요. 이 지역이 많이 노론화합니다. 정략적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꼭 안동을 들려요. 인사하러 가는 거지만은 탐지하러 가는 거예요. 정치적 반대 세력 본거지가 안동이에요. 탐지하러 가는 거예요. 200년을 견제와 감시와 회유. 근데 특히 그래서 상주, 선산, 대구 이 지역이 조선 후기에 몰락하는 게 노론화 해가면서 노론화 됐다고 몰락하는 건 아닌데 영남의 주인은 남인계일이니까 퇴계 이쪽 정통계일이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뭔가 색깔이 좀 탈색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좀 서울과 손잡는 이런 거라서 더더욱이 이쪽 지역에 대해서 좀 의심의 눈초리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쪽에서도 자신감 없고 이제 벼슬 한 자리 주면 그냥 막 한 집안 다 뭐 그래 가고 그러다 보니까 쪼개져서 제가 한번 한계마을인가 거기 제 고모가 걸로 가셨는데 한계마을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동네 길 하나를 놓고 노론과 남인길을 해서 서로 그 길을 건너가지 않는 한 집안이 참 세상에 이런 해괴망측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여은 선생의
요 위상이 그러니까 영남 조선 중기 이 낙동강 중류 지역을 이제 지탱해간 어떤 그 중심적 인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쭉 보면은 이제 그 임진왜란 한 40 정도 되셨을 텐데 그 전에 이미 관직 제안을 받습니다만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학문적 욕심이 크셨고,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특히 이 선산 칠곡 이 지역이 바로 이 왜군들의 주 공격 길이었죠. 주 중심이었습니다. 그 부산의 그 왜군이 세 갈래로 돌아서 세 갈래로 나눠져서 그게 바로 그 밀양 쪽으로 청도로 해서 팔조령입니까? 그 대구 그 가창 쪽으로 올라옵니다. 가창 쪽으로 올라와서 칠곡으로 올라와서 선산으로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은 언양으로 해서 울산이죠. 그걸로 해서 경주로 해서 그게 교통로기도 했어요, 조선시대에. 그 영천으로 해서 그래서 신령 그로 해서 그러니까 팔공산 동북 쪽을 돌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중령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올라가다가 서로 이 부대 간에도 경쟁이 생겨서 먼저 누가 한양 점령할 건가. 그래서 여도 문경 세제 쪽으로 또 밀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 마지막 한 부대는 이제 저쪽 김해로 해가지고 의령으로 해서 뭐 우리 그 곽재우 장군 그게 이제 그 제3노선 일본군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주로 해서 김천으로 해서 추풍령을 넘는. 그러니까 이쪽 길이 완전히 교통로의 중심이었다는 거는 번창도 하지만은 전쟁 나면은 전쟁터가 되는 거죠. 뭐 6.25 때도 마찬가지로 전쟁터가 됐지 않습니까? 자연스레 이쪽이 전쟁터가 되는. 그래서 급히 이제 그 피난을 이제 가신 게 이 팔공산 이쪽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 영천, 임고, 그래서 더 깊은 쪽으로, 제가 지금 말하면 이 죽장, 그러니까 죽장, 이밤, 이 포항시에 되죠. 포항시하고 영천하고 그 경계 지점에 있는 그 안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이제 일월산이고 쭉 올라가게 되죠. 바로 그쪽 아주 이제 깊은 그쪽으로 이제 피난을 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선생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나오시는데, 나오셨다가도 그쪽이 너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거기서 또 왔다 갔다 보내시고, 마지막 만년은 이쪽에 이밤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근데 그 당시 이밤은 너무 산골이고 학문이 아직 안 퍼졌고, 그래도 그때 이제 본인의 학생을 가르치고 할 만한 곳이 임고였습니다. 임고. 바로 포원 정봉주 선생의 서원, 임고서원이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고서원에서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천 일대의 제자들이 쫙 형성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영천 일대, 그래서 지금도 이 여선생의 학례 그걸 보면은 이 선산 칠곡 요 일대하고 바로 이제 영천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영일 일부 지역하고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서 청송 지역으로, 그래서 빙계서원 이쪽 이 산속 그쪽으로 이 학력이 왜 그래 돼서 갈 때 임진왜란 때 피난을 글로 가셔서 거기 가서 피난만 하신 게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중심이 인고서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인고서원 뒤에 나중에 이제 그 포원선생님 모셔져 있는데 여선생님 모시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지금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모셔왔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위상을 어떻게 할 건가 가지고 정말 이것도 또 큰 이야기거리입니다. 이야기거리가 되는 이 인고서원 모시는 문제, 이 포원선생님과 동격으로 이 병량을, 그러니까 여선생님 제자들은 전부 이제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워낙 커가지고 우리 선생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조금 무리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고,
그래도 분위기 파악 좀 하고 좀 이런 걸 해야 돼. 이런데 보면은 우리 선생님은 뭐 누구보다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특히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여원 선생님은 속으로만 가지고 겉으로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여원의 항백이 이쪽과 영천 쪽으로 쫙 퍼져나가는 그 계기가 되었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또 서운 이야기 할 때 좀 해야 돼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연보 여기서 볼 때 18세 때 이미 아주 우리 여은생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주요괄첩이라는 거예요. 우주요괄첩. 우주, 이게 뭡니까? 우주, 지금 말하는 우리 우주예요. 우주요, 핵심 거 아닙니까? 괄은 이렇게 묶는다는 거 아닙니까? 요나 거의 같은 뜻이죠. 근데 이 첩은 이제 우리 접는 이런 문장으로 접는 이런 첩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문장을 써서 자기의 좌우명처럼 이제 삼는 이걸 지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미 느껴지는 게 나는 착한 사람 되어야지, 뭐 돼야지,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의 어떤 그 삶의 지평이라고 할까요? 그걸 우주라는 것을, 나는, 그러니까 내 스케일은 이 조선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이 우주와 내가 그러니까 이걸 좀 문학적 표현을 말하면은 우주적 지평 위에 자신의 삶, 자신의 존재를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 차원에서 나를 본다. 우리 지역 차원에서 우리 본다. 아니면은 뭐 이런 우리 국가 차원에서 이거 아니고 우주라는 그 지평 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젊다면 젊을 수 있고 또 좀 어렸다면 어렸을 수도 있는 이때 이미 시작부터 단단히 어떤 이 나의 그러니까 내 인생의 그 우선은 이게 기초다지기죠. 어느 정도 위에다 집을 지을 건 갈 때 우주에다 땅을 깔아놓고 그 위에 집을 짓겠다는 이제 이런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생 동안 이 길을 따라갑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일종의 입지, 뜻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뜻을 세운다. 공자 이래, 공자가 15세 때 지우학했다. 학의 배움의 뜻을 두었다. 이 말은 배움을 통해서 내 인생을, 공부를 통해서 내 인생을 실현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32립 했죠. 공자는 15년 공부했어요. 하니까 한 글자로 표현했어요. 설립자예요. 섰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할 때 15년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 내 주장도 내놓을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방향 잡았고 뭐 이런 정도 이야기겠죠. 뭐 주석가들 뭐 주자 선생부터 했지만은 어느 주석도 한 사람의 주석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말 전체 문맥에서 이 말이구나.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15세에 공부하기 시작해서 15년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뭔가 알겠다. 이제 내 뜻을 이제 이 배운 걸 가지고 펼쳐야겠다. 내 실현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문맥에서 보면 돼요. 그게 18세에 우주적 지평 위에 자신의 삶을 위치시키는 것. 굉장히 큰 스케일입니다. 일생 동안 일관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철없는 나이, 어린 나이에 좀 과한 이래 생각하지 않고 여원 선생의 일생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것이죠. 이걸요. 그리고 이제 선거되는 과정 이미 20대에 과거 시험을 치지 않아도
이미 이 옛날 지방 관리들은 그 지방의 인재들을 청거하도록 돼 있어요. 청거를 하도록. 그래서 그 대신에 이 인사 문제는 청거했는데 시원찮음이 이거나 그 사람이 사고 치면은 청거한 사람이 거의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청거할 수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 친구라고, 친구 아들이라고, 그거 안 돼요, 그거는. 분명히 그 청거하는 과정이 굉장히, 그래서 사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험지 한 장 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능력을 평가합니까?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그걸 공정하다고 하는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나머지 실력은 어떤지 어떻게 종이 한 장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청거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부정으로 가려고 하면은 부정이 되기도 굉장히 쉽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우리 이 말도 이제 인사가 만사다. 결국 인물을, 근데 시험 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었고, 달리 방법 없고 보완 방법으로 이게 이제 이 방법을 썼고, 또 하나는 세신 이거예요. 아주 훌륭했던 신하의 자손들 중에 음직으로 뽑아요. 아버지가 저래야지 자식도 가정교육이 됐으니까 그 아들도 등용하면 괜찮겠지. 믿을만 하겠지. 그래서 고위직은 잘 안 줘요. 음직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 우리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시험 쳤는 게 그게 정말로 공정한 거예요? 뭐 공정은 좋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추천서 서라 뭐 하라 했더니만 또 갔다가 또 장난질 쳐가 지금 사태 터져가 야단인 거 아닙니까? 그 오로지 시험지 한 장 0.01 차이가 무슨 능력을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 공무원 시험 치는 거 보면 점수가 0.1, 0.2 있으면 줄줄이 떨어져요. 이거야말로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실력은 어느 정도만 평가하면 돼요. 요선은 넘어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면들을 평가해야 돼요. 다른 면들을 평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시험 제도가 옛날에 불공정했다?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또 지혜로웠던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그러면은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 자식도 명예롭게 이제 그걸 하고 능력 보고 잘하면 그 다음에 올려줘요. 그 청거 지방관들 나가서 그 지방에 아주 그 평가 좋은 사람 선비들을 올려라.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명예로운 거는 과거 시험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청거되는 거예요. 청거. 한강생 같은 경우도 과거 시험 안 쳤죠? 청거됐어요. 뭐 때문에 청거됐습니까? 퇴계 선생님이 그래 훌륭한데 그 제자들인들 안 그렇게 하느냐? 선생 덕에. 근데 한강생은 과거 쳤으면 됐겠죠. 더 명예로운 게 추천되는 거예요. 퇴계 선생의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청거로 관직에 나갔어요. 하회마을의 그 대종손 그 겸암 그쪽 윤용 같은 경우도 인동 현감에 했었죠. 여 같은 경우도 제가 바로 그 직계입니다만 그것도 청거로 되죠. 퇴계생 제자라는 이유로. 또 그 아버지가 또 고위직을 지냈고 또 역시 퇴계 제자이고 삼부자가 퇴계생 제자입니다. 한강생 그렇고 월천생도 역시 청거로 된 거. 전부 퇴계 선생의 선생이 저렇게 훌륭한 이 제자가 그렇다고 선생이 내 제자 뽑는 거 아니에요. 추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공무원 시험 그런 거 어떻게 그 사람의 역량을 국가평가하는 어느 정도 선만 평가하고 그다음부터는 업무 역량, 인간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게 그러면 또 이제 객관제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것도 섣불리 했다가 또 야단나게 되고 그렇죠. 예, 쭉, 곧 이 이야기는 제가 했던 겁니다. 이제 임진왜란 시기에는 주로 피난하고 학문하고 학생 가르치고 이랬는데, 이제 그 뒤에 인조 때 가서, 이 관직이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60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실은 인조반정이라는 것이 이제 영남 중에서도 지금 경상남도 진주 지역 학력으로 말하면 남명 학파가 완전히 몰락하는 그 계기가 됐죠. 그 중심에 내암 정인홍이란 그 인물이 그 정성 자리에 있으면서 참 권력을 정말로 마음껏 누렸죠. 휘둘렀죠. 근데 인조반정, 그래 광해군과 손잡고 그랬죠. 근데 인조반정이 나게 되면서 영남의 한쪽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조반정은 그 서인들, 나중에 이제 기호노론으로 흘러가는 이쪽 학파, 이쪽 인물들이 주도를 한 건데 자기들만 독식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영남에 몰락한 이 남명계열 말고 인물들 중에 중용을 하게 돼요. 이때 중용되는 두 분이 바로 이 선산의 여은 선생과 이 상주의 우복 정경세 선생. 이 두 분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영남을 또 떠받치는 이게 17세기의 중엽의 모습이에요. 17세기 전기, 중기 이 모습에 그래서 이제 천거가 되는데 굉장히 고위직이 내려와요. 여기 대사안이라든가 참판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미 종이품 벼슬입니다. 관찰사 벼슬이죠. 지중주부사라든가 우참찬 같은 경우는 이건 거의 이제 정이품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인데 이제 관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는 관직에 나가지 않으로도 임금이 한번 관직 내리면은 그분은 그 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한 번 내리면 임금이 직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았다고 그 사람 그 사람 직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은 명예로서 그리고 이미 이렇게 이 족보나 이런 속에도 그대로 다 남습니다. 그만큼 인정되었다. 나가고 안 나가고는 그 사람에게 달렸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급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공인이 된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관직에 안 나가고 이래 중앙정부에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외적의 이제 침입. 바로 이게 북쪽에서 이제는 그 여진족들이죠. 여진. 바로 이때 후금, 그 누르하치라는 이 후금, 이 임진왜란 중에 군대가 이 일본이 침략에 들어오게 되면서 명나라 군대가 대거 우리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대구 지역에 주로 주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명동이 있는 거예요. 명자, 명나라 명자예요. 대명이에요. 거기 가면은 그 관계된 지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명나라 장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남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됐어요. 그때부터 조선 사람. 그런데 어떤 명나라가 그 어디에 있던 군대냐 하면은 이 만주 지역에 있던 군대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 사람들을 볼 때 요동이죠. 요동 지역에 있던 근데 그 군대는 누구를 왜 그게 배치를 했나 하면은 여진족들이 일어나는 것을 누르기 위해서 둔 그런 군대였어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조선에 파병을 하면서 요동에 있던 군대들을 대거 조선으로 불러들여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이 힘의 공백이 생겼죠. 그때 이 여진들이 급속히 성장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순신 장군도 여진 막던 분이잖아요. 두만강 지역에서 여진 막던 분이었어요. 녹둔도. 그러다가 남쪽에 전쟁이 터지니까 급하니까 이제 육군을 수군으로 해군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선 군대도 쫙 빠진 거예요. 전쟁 때문에 다 일본 전쟁으로 중국 명나라 군대도 다 이 여진을 막고 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여진이 10년, 20년 사이에 급속히 팽창하면서 나라를 세운 게 이게 누르하치 후금이에요. 이제는 임진왜란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조선은 북쪽 이제 이 여진 걱정이 또 결국은 그쪽에서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전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는 정규 나라였고 그래서 내륙까지 이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까지 진격해서 톱을 하고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자꾸 이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격을 갖춰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한데 안 들어주고 우리는 또 명나라한테 군사적인 지원을 받았던 터라서 진짜 뭐 그 은혜가 하늘처럼 높으니 우리는 명나라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명나라와 호흡을 맞춰야 되는 입장이고 이 세력이 커지니까 그리고 또 이들이 명나라가 이제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이 여진들이 이 후금이 커지니까 모든 걸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길은 조선하고 관계를 트는데 조선도 또 잘라버리니까 조선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 정묘호란이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동생하기로 했잖아요. 형제의 명을 맺고. 근데 우리는 말막으로가 약속 안 지켰죠. 그 한 10년 지나가지고 약속 안 지키는 이유 뭐 이런 걸 들이대서 이제 그대로 제대로 완전히 이제 밀고 들어왔죠. 이게 병자호란이죠. 1636년 인조 급히 남한산성으로 갔죠. 왕족들 제대로 피신도 못 갔어요. 왕족들은 급히 강화도로 보내고 뭐 이랬는데 제대로 결국은 삼전도 지금 집값 엄청 오르는 지역이죠. 그 석촌호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롯데 바로 거기 와서 무릎 꿇고 이마 땅이 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삼전도죠. 이제 이 과정, 그러니까 이 정묘호란과 이 과정에서는 안 나설 수가 없었죠. 이원 선생이. 근데 이때는 이제 임시적처럼 호소사 해서 비상시기에 이 지역의 병력과 이 보급을 이제 그 지방에 명망 있는 이제 인물을 내세워서 임시 특별직을 내린 거죠. 이때 아마 정경세 상주에 하고 이 여은 선생 이 두 분을 앞세워서 영남을 그리고 관직도 내리고 한 것도 역시 영남 일종의 회유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이 영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사실 이 두 분이 떠나가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배제되어 버려요. 그 당정 과정에서 이제 한 차례 얼마 뒤에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계속 밀리고 그래도 이쪽에서 중앙에서 특히 조정에서 영남을 계속 끼고 돌려고 했던 게 이제 우복 정경계선과 여은 장영왕세 이런 과정에서 이런 국가에 협조하고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병자호란이 끝나고 바로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에까지도 전쟁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해 일어나기는 1636년에 났지만 이제 다 수습되는 거는 1637년인데 바로 그 해에 여은선생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여은생의 그러니까 이 항복했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돌아가셨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은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그야말로 오랑캐에게 국왕이 직접 무릎 꿇고 항복을 했다. 이제 이거는 아마 그래서 이 젊어서는 온통 임진왜란 식구 이끌고 참 피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년에는 또 이 여진과 후금과의 어떤 그 속에서 슬픈 소식을 듣고 이제 그냥 세상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엮어보면 그래야 되겠습니다. 바로 돌아가시고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정직이 되고 마지막으로 영의정에 추정됩니다. 그래서 뭐 최고의 관직이죠. 그래서 아마 영남에서 이렇게 최고의 이런 관직을 갖는다는 것은 이 이후에는 없을 거예요. 영의정까지 추정이 되는 과정. 그리고 문강이라는 그 시호도 문자 시호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시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일련의 요 과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사후에 굉장한 영광이 그렇게 내려왔고 이 영광이 이제 이 집안을 이제 인동장씨 집안을 어깨 힘들하게 만든 이제 다른 어떤 집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래 이제 그런 어떤 걸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쪽 이 선산 지역에서 강의하셨던 곳은 태어나시고 한 건 기산하고 이쪽 낙동강 서로 마주보는 이제 양쪽 지역이죠. 요 지역에 그 장씨들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강압을 했던 곳은 지금 동락서원이 있는 곳입니다. 동락서원은 뭐 거의 다 가보셨겠죠. 그 앞에 다리가 놓여버려가지고 완전히 뭐 모양새를 그러나 이제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급하니까 뭐 그런데 동락서원으로 볼 때는 참 모양 없게 만들어 버렸고, 또 동락서원 자체가 그 공간이 크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좁고, 그죠? 또 경사가 가파르고, 그런 좀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석사 시절에, 이제 한국동양철학회가 동락서원에 열려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장경광이라는 인물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중철학을 그때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대구로 계명대 교수로 오고 난 뒤에 보니까 여기가 거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지암, 거기 이제 부지암 이제 그 정사,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 가르쳤던 곳, 이제 거기에 이제 부지암 서원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그 부지암,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액이 내리면서, 동락서원으로, 이제 명이 내려졌고, 사역이 될 때 동락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의미를 지녀요. 부지암서원은 갖다 붙인 이름이지만은 사역할 때 이렇게 이름을 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동쪽. 그러니까 동쪽에 우리가 이 낙이라는 것은 이 유학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게 이 하도낙서를 이야기하게 되고, 주역보다도 더 원형적인 게 이제 하도낙서다. 뭐 이래 점으로 찍어가지고 뺑뺑뺑 둘러놓고 동양철학 책 보면 이런 그런 게 있어. 이게 이제 하도낙서라는 건데, 그게 어디서 났냐 할 때 이수낙수에서 났다. 이수낙수, 그리고 황하와 낙수에서 났다. 이래서 이제 신비한 이야기죠. 그 황하의 강 바닥에서 전설처럼. 근데 그게 유학의 가장 연원으로 보는 게 주역보다도 더 원본적인, 바로 이게 황하와 낙수, 이 낙수예요. 그리고 또 주자학이 이게 원뿌리가 이수낙수, 이게 황하의 중류 지역이에요. 저는 여러 번 이제 간 곳이고, 이 낙이 바로 중국의 낙양이라는 곳입니다. 중국 발음으로는 로양이죠. 로양, 낙양. 바로, 이 낙양, 바로 그 낙이에요. 그 낙동강, 우리 또, 그래가 낙동 아닙니까, 이게? 낙동에 뒤집으면 동낙 아닙니까? 낙동이나 동낙이나, 그죠? 결국 이 낙수라는 것은 중국 유학의 원류이자, 단순히 유학의 원류가 아니고 중국 문화의 원류다. 근데 중국 문화란 이야기는 뭐가 하면은 우리 동양 문화 전체의 가장 원류란 뜻이에요. 원류가 낙수라는 거예요. 낙수. 그래서 이 우리 낙동강, 이 앞에 흐르는 낙동강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동락 할 때는 이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우리가 이 낙동강 이 지역에 이제 가장 이제 대표할 인물로서, 그래서 그 서원에다가 이렇게 사역을 동락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명예를 준 겁니다. 굉장한 명예를 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동락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서원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 지역에서 원래 오산서원, 이게 김숙자 선생님 모셔져 있고 이런 곳이었죠.
근데 거기에 할 때도 조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빼게 되죠. 한 지역에서 두 서원을 모셔오게 돼 있고, 한 인물에.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는 요 인동은 이제 동락서원이고, 이쪽은 선산, 이제 이게 구분되니까 이쪽은 서원이 있고, 이쪽에 서원을 인동에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해평도, 오산서원, 이렇게, 이 군현에 따라서 하나씩 한 인물 하나, 대원군 때는 이제 전국이 하나로 만들어버렸지. 그래서 회치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선산 이쪽에는 이미 금호서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현 선생이 이쪽에 그 동락서원은 단독서원이고, 나중에 이제 조선 말에 와서 이 제자 장경우란 제자 그분이 이제 대항된 거고 계속 혼자 서원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 바로 이 제자들이 해평에도 있고 인동에도 있고 칠곡에도 있고 이 선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그 지역 서원에다가 우리 선생님 서원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우리 선생님은 있는 서원에다가 위패를 하나 더 갖다 얹는 거죠. 얹는데 어떻게 얹어야 될 건가? 더 해야 될 건가? 아무래도 먼저 들어온 분이 좀 높죠. 그죠? 뭐 후대 사람이니까 당연히 뒤에 들어오고 오히려 뒤에 분이 더 유명한 분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 선생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금호서원에 야한 선생도 만만치 않은 위치인데 어쨌든 이 일대 유림들이 다 여은 선생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긴 했지만은 이 야은길제선과 동급으로 이렇게 서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병향이라고 하죠. 그 바람에 나머지 선생들도 다 병향으로 내가 그냥 그 바람에 야은생이 조금 남반은 1번인데 급은 동급으로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여선생이 서원에 배향되는 과정 곳곳마다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영천에서는 이제 강학 주로 이제 이 서원이 서는 건 그분의 탄생지나 여러 가지 활동했던 지역 아니면은 관직 생활 아니면 그 성대 아니면 귀향지 뭐 온갖 이제 이런 연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특히 거기서 강학 제자가 길러졌다면은 이제 그 지역에 서원이 서는 건데 그래 당연히 여기 서원은 이쪽 이 일대 서원은 다 강학과 관계된 거죠. 태어났고 강학을 한 곳이고 그리고 인고서원은 이제 피난 시기 강학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도 계속 강학을 해서 중점적으로 제자를 기르는 게 오히려 여기 못지않게 많아요. 영천 지역에. 그래서 지금 그거 보면 영천, 경산, 그리고 그 청송, 그 다음에 경주, 이 일대 여원의 항맥이 형성이 되는 게 본부가 인고서원입니다. 그래, 근데 인고서원에는 모시려니까 야한생보다 포원생은 또 좀 더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병향을 시도를 했죠. 동급으로. 그 당시 선비들 투표권자 가진 사람으로 보면은 다수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소수였지만은 반대파, 강경한 반대파가 영천의 인고서원이 중심 서원이었는데 영천의 그 금호강 북쪽은 인고서원, 이쪽이 제자들이 그 주류가 중심이었는데 남쪽에 있는 제자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 남쪽의 대표적인 집안이 누구 하면은 지산 조호익 선생, 그 대창,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쪽도 이 지산 조호익 선생 같은 경우는 퇴계 선생의 또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명이고, 이민열한테 의병장도 하고, 그래서 이 영천에 틀을 잡고, 그래, 그쪽에 중심으로 한 학생들도 인고서원에서 수업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쪽 유림들이 이제 강력 반발을 하면서 뜻을 잘 못 이뤘죠. 영천에서는 못 이루고 한 등급 낮게 그렇게 됐지 아마요. 제 기억이 좀 안 정확할 수도 있어요. 워낙 오래전에 제가 이래. 그리고 이제 이 밤에 가면은 그쪽으로 오면은 영일 정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고에서 이 자천으로 해서 글로 쭉 산골짜기로
들어가다 보면은 영일 정시들이 많은데 그쪽 일대 제자들이 다 이제 그 임진왜란 때도 의병장 나오고 했죠. 그리고 또 이쪽에 그 권씨들, 안동 권씨들, 신령 쪽에 이쪽에 제자들이 많이 되고 특히 이 영일정시, 영천 일대 영일정시들이 거의 이제 이 여선생의 문화로 들어오게 되고 그게 산골짜 끝까지 들어가면 거기 이밤이 돼요. 그거 가면 경치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여선생 그 유람 한다면 전부 다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 서원이 이제 서게 되고 그쪽에 그 제자들이 배양이 되는 등급 낮게 배양이 되는 이런 서원이 있고 다시 이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의성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빙계서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병양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서원의 위치를 보면은 이분의 학문적 영향이 어디까지 퍼졌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인데 요 사성연흥에 대한 논란과 한려시비 이거는 제가 쭉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이 될 도 없고 안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맥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 공자한테 그다음 되는데 공자에게 그냥 되는 학맥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 어떤 학맥 연원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바로 이분이 여선생의 선생이다라고 특히 뭐 이래 문자 가르친 정도 선생은 선생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친 그 단계의 선생은 없다고 보는 게 그렇지만 학문적 관계라든가 이걸로 보면은 가르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손 위고 이런 관계로 본다면 제일 가까운 사람은 한강이 아니겠는가. 근데 한강하고 붙인다고 해서 한강의 제자다? 이거는 좀 무리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찝찝하다 해서 두 분을 떼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또 있다. 활동을 같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주 그리고 한강 선생은 또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데려다니고 같이 또 일부러 그 한원당 선생, 김경필 선생의 신도비 같은 거 쓰게 권해요. 이렇게 해서 이 신도비를 쓴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거는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이 두 분의 관계는 참 문제가 없었는데 후대에 논란이 일어난 것이고 근데 스승제자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근데 문제가 된다, 스승제자 문제가 된다 해서 완전히 떼서 두 분을 보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 이게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우주사업으로 뜻을 세우다. 이게 바로 18세 때 우주요갈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본인이 우주사업이라고 해요. 요즘 무슨 아폴로 이런 계획이 아니에요. 자신의 일생,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내 일생이 동안에 이루어야 될 일. 그러면서 뭐 잔잔한 거 이런 거는 내가 관계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기본 기초를 우주라는 바닥 위에서 내 삶을 우뚝 세워보겠다. 그와 관계된 많은 이제 저술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이제 도학과 역학 도술, 특히 이제 주역과 관계된 그 대표적인 저술이 역학 도술인데요. 이 주역에 대한 이 해석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우주 사업,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우주 사업으로 본 거예요. 결국 나라는 한 인간, 형체는 작지만 한 인간의 몸에 지나지 않지만은 온 우주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동시에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야. 이런 어떤 그 생각. 근데 그 당시 유학으로서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주역이 어떤 우주, 이런 문제 있잖아요. 삼라만상의 원리라든가 이걸 우리가 오경 중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주역이에요. 근데 주역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특히 이 주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주역을 볼 때, 이 주역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 완성에 도움을 주는 어떤 이런 책으로 해석하는 이런 계열이 하나 있고, 이걸 의리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히, 송나라에 와서
굉장히 송나라 주자학 시대인데 이 주자학 시대에 오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인간의 도덕적 수양 문제가 강조됩니다. 사실 공자맹자는 도덕적 수양이 핵심이 아니에요. 뭐 인간이 도덕적이 돼야 된다 이런 거는 뭐 당연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양을 하고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아주 원론적인 단어 몇 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송나라 이 새로운 유학이라고 부르는 성리학에 오게 되면은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부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런 게 아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됩니다. 결국 됨의 문제죠. 되는 그 문제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도 주역의 많은 내용들이 그러한 인간의 공부, 특히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주역을 다른 말로 세심경, 마음을 씻는 경전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경전이다. 요게 이제 의리역, 바로 성리학 시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주역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주역은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주역이라는 이야기가 그건 점치는 책 아니가. 뭔가 원리가 있고 우리가 잘 파악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이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송나라 성리학 시기에도 와서 이 흐름도 역시 이어졌고 또 나름 이 시기에 와서 또 더 따듬어지고 또 볼륨이 더 커지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특히 이제 이런 역을 상수역이라고 하는데 이 괴 6개 요 효라 하죠. 그 효인데 밑에 3개 위에 3개 학괴 상괴 고에서 나타나는 학괴 요 3개에 우리가 가령 요 3개 요거는 금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천이다. 그리고 3개 음료 3개 된 거는 곤이다. 이거는 땅이다. 그럼 하늘이 공괴가 위에 있고 금괴가 밑에 있으면 하늘이 밑에 있고 땅이 위에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제 거기서부터 의미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효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뭐 어느 효는 어느 위치고 또 여기에다가 특히 성리학 시기에 오게 되면은 소강절, 소홍 이 사람에 의해서 수를 갖다가 또 대입을 시키기 시작해요. 수를 넣어서 마치 수가 우주를 푸는 비밀이다. 우리가 이 우주를 바라보면 탁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우주라는 것이 결국은 하루가 12시간이고 옛날 2시간 그렇게 했어요. 그 12시간이고 12시간 이게 얼마 되면 어떻게 곱하기 해서 30이면 이래 되고 다시 또 11을 곱해 1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이 수를 통해서 온갖 우주의 비밀을 이건 서양에도 있어요. 피타고라스도 그랬죠. 우리 피타고라스입니다. 뭔가 이 수를 통해서 우주의 비밀을 푸는 수 있는 문이다. 열쇠다라고 본 이러한 것들 주역을 이런 식으로 읽어 이걸 상수역이라고 하는데 결국 여은 선생의 역은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상수역인 듯한데 궁극적으로 의리역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말하면 이 두 개가 혼성이 된 거죠. 혼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역이라는 것은 우주사업이라고 했던 우주적 지평, 본인이 일생 그 위에서 본인의 인생을 그렇게 설계했는데 그 중심적 어떤 걸 잡아주는 책이 주역. 그래서 여은 선생의 학문적 핵심은 주역에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역학도설, 그 도설이라는 거는 또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그리고 또 설명을 붙이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 독특한 이제 자신의 주역 근데 그래서 주역 연구로 볼 때는 한국에서 몇 분을 꼽는다면 당연히 이제 들어 포함이 돼 학문적 영역에서 본다면 여은 선생은 주역 쪽에서 성취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고요. 좀 독특한 위치로 말한다면은 리기 경위설이라 해서 이제 이 유학을 새로운 성리학이 중국에서부터 일어나고 그게 고려말 들어와서 쭉 퇴계선생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계속 논란이 이제 그 핵심 축이 되는 게 성리학에는 몇 가지 그 측면이 있지만은
역시 이제 그 가장 그 우리가 이걸 존재론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틀을 가지고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는 인간 문제, 인간의 문제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성현이 될 건가. 심성 수양론, 공부론이라는 크게 보면 세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역시 역학도설에 나타났듯이 이게 이제 성리학자들은 리와 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거는 공자맹자가 했던 말이 아니에요. 결국 후대 유학자, 공자맹자가 죽고 1500년이 더 지나서 이 성리학자들이 리와 키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끌어와서 이전에 경전을 해석하고 공자맹자 사상 해석하고 자기들의 철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고 하면은 실은 공자맹자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 사실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어렴풋하게 그 너머의 세계, 어렴풋하게, 실은 우리 경험하는 세계가 전부라고 봤는데 성리학에 오게 되면은 딱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 우리 경험 너머의 세계를 이야기하게 돼요. 네가 본 게 다 본 게 아니다. 네가 들은 게 다 들은 게 아니다. 결국 인간이 보고 듣고 오감을 통해서 이걸 철학으로 말하면 감각 경험이라는데 이 감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시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람마다 보는 것도 다르고 그러면 누가 똑바로 봤다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물을 본 게 똑바로 본 걸까? 다른 사람이 본 게 똑바로 본 걸까? 개가 본 게 똑바로 본 걸까? 개가 사람은 눈이 더 밝으니까. 정말 이런 문제들, 이제 이 속에서 결국 인간의 경험에 대한 한계. 근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기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기의 세계는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 그 사물은 우리 경험 속에 들어오는 기도 있지만 경험 넘어 경험 속에 들어오지 않는 원리 이런 거죠. 리의 세계가 있다. 이게 형이상, 형이하도 주역에 나오는 말이죠. 형이하라는 것은 형체를 띠고 있는 것. 형이상은 형체 너머의 것. 이거를 리라고 보는 거예요. 성리학, 새로운 유학, 을 오게 되면서 모든 사물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물의 기만 보는 거지만 이걸로서는 이 사물을 굉장히 불완전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 사물의 리까지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리와 기는 분명히 리는 리고 기는 기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늘 같이 붙어 있다. 이걸 불상잡, 불상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퇴계 선생도 제자인 고봉기대 선생과 장시간 토론 논쟁을 벌였고 또 율곡 선생, 퇴계 선생 돌아가시고 율곡 선생이 또 퇴계 선생, 퇴계 선생을 공격하고 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 이 관계에서 결국은 현상 넘어, 경험 넘어에 있는 리를 더 중시할 것인가, 기를 더 중시할 것인가. 이 문제가 기는 결국 현상, 현실이 되겠죠. 리는 이상, 원리, 본질이 되겠죠. 리를 중시하면 본질주의자가 되겠죠. 아무래도 현상을, 기를 중시하면 현상주의자가 되겠죠. 큰 원칙은 다 주자학에서 나왔어요. 왜 유학이 공자맹자도 말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갑자기 끄집어냈을까? 그때 유학이 불교, 도교하고 싸움 붙고 있었거든요. 그걸 누르면서 올라가거든요. 불교, 도교에서는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현상 너머의 세계를. 본질의 세계, 불교 같으면 눈 감고 이러한 세계가 3000개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유학은 하나밖에 없어, 세계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복귀신동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2개, 3개에서 선천, 지금, 후천, 기껏 해봐야 3개, 3개를 만들었어요. 불교는 이미 시작부터 3000세계라고 해요. 불교는
이러한 시간관념, 공간관념을 무한으로 확장시킨 그런 힘으로 유학을 내리누르기는 눌렀는데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스케일에서 안 되는 거예요. 깊이에서 안 되는 거예요. 도교, 도가철학에서도 이야기할 때 늘 강조하는 게 무이잖아요. 유학은 내도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 이야기하는데 도가철학에서는 유 너머에, 만물 너머에 도가 있고 만물 너머에 무의 세계가 있다. 이론적으로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유학을 새롭게 가공하면서 공자, 맹자가 죽고 천수백 년이 지나서 성리학을 중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덩치를 키운 거예요. 스케일을 키운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공자, 맹자도 말하지 않았던 리, 기, 특히 현상 경험 너머의 세계까지도 설정하고 그걸 더 중시하고 그게 원래 공자, 맹자의 생각이라고 막 어거지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제 내려오고 조선 유학은 그 과정인데 워낙 팽팽하게 대립되는 과정, 리와 기 이 문제를 가지고 여은 선생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도 싸워대서 그런지 리와 기를 이게 바로 리, 기, 경, 위, 설이에요. 리는 경에 해당되고 기는 위에 해당된다. 경이 뭡니까? 경이라는 거는 시줄이죠. 그 줄, 경도, 위도 할 때. 그리고 위는 위도, 그죠? 가로줄, 세로줄. 뭐 가로줄이 더 중요하냐, 세로줄이 더 중요할 때 더 중요한 게 없죠. 가로줄이 더 중요합니까? 세로줄이 더 중요합니까? 리는 세로줄이고 기는 가로줄이다. 뭔가 이제 너무 이걸 구분하고 서로 우위에 두고 이게 중심이다 저게 중심이다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강조했던 도라는 개념을 이거는 유학 오래전부터 또 불교도 도교도 말하는 도 글자만 같이 뜻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도를 위에다 떠건져 놓은 거예요. 도, 리와 기를 한 단계 낮춰버리고 희줄 날줄로 설명해버리고 그 위에 도가 있다. 자, 이렇게 되니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면들이 많아 있어요. 철학적으로 따지면은 또 주자학적으로 따지면은 논란 일으킬 여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 너무 미중심, 기중심으로 싸워대는 걸 정돈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한번 쫙 산뜻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논란 속으로 들고 이 주장은 퇴계학파한테는 퇴계학파대로 불만이죠. 니를 내세운 사람 볼 때는 니를 갖다 기하고 갖다 붙여놨으니 글로부터 두드려 맞고 율곡학파는 기를 높였는데 또 리를 갖다가 또 갖다 붙여놨 일로도 두드려 맞고 절로도 두드려 맞고 퇴계학파로부터는 율곡학파 닮았다 하고 사실 그래서 이리기 경유에서는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우선은 그 당시 그리고 조선이 끝날 때까지 내도록 이제 퇴계학파 쪽에서는 영남 쪽에서는 이 율곡 냄새 나는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혐의를 받으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것이 리기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했는가? 여기 좀 물음표를 좀. 왜냐면 위에다 또 도를 갖다 놔버려가지고, 그러면 또 도와 리의 관계, 도의 기의 관계, 이 정합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지금 숙제로, 현대 학자들 사이에도 상당히 이견이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제 한번 제대로 정돈을 하겠다 했는데 제대로 정돈했는지, 그러니까 싸움만 말린 건지, 말리려고 하다 오히려 양쪽 두드려 맞는 꼴이 돼버린, 이런 논의예요. 이런 논의, 그래서 굉장히 독창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전에서도 우주 사업과 같은 그거예요. 요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은 선생의 학문은 보면은, 주역과 이 성리학 중에서도 이제 그 리와 기, 우주 사업에서 주역에서 다시 그것을 성리학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이 리기 문제,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한강 정구 선생과 대비할 때 흔히 말하기를 한강 선생은 퇴계학을 현실 속에 적용하는 쪽으로 굉장히 발전을 시켜요. 그 나중에 실학자들하고도 연결이 돼 들어가요. 그런데 여은 선생은 학문적 방향은 상당히 다르다 했죠. 오히려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이 한강 선생은 현실 응용 쪽으로 많이 예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경제 관계된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마음 공부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고, 마음 공부도 역시 실천의 영역으로 가고, 여은 선생은 굉장히 근원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두 분 이름을 붙여도 굳이 제가 이 중간점을 찍는다면은 두 분의 학문적 지향이 좀 방향이 이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더 근원적으로 가고, 여은 선생은 한강 선생은 응용 쪽으로 가. 이 용어의 명체, 다룡. 근데 근본, 바탕인데 근본을 밝힐 쪽으로 간 게 여은 선생이고, 다룡, 현실적, 응용 쪽으로 행한 게 한강 선생. 그래서 결국 조선시대 중력, 영남의 중부지역, 그 중심인 선산, 이 일대를 생각할 때 이 두 분을 놓고 볼 때, 학문이 이제 이런 두 갈래로 이제 퍼져나갔고, 지역적으로도 여은 선생은 아까 말했던 그 지역으로 가고, 한강 선생은 성주에서 그 다음에 달성, 대구로 돌아서 주로 그쪽에 분포를 하고 있고, 이 여은 선생은 말씀드린 대로 영천 쪽으로. 그 경사는 이제 그 한강 선생 쪽이 더 많이 차지가 됩니다. 이렇게 서원이나 분포를 보면은 그렇게. 그래서 그래 말하면 금호강 남쪽은 금호강 남쪽은 한강 선생 영역이 주로 퍼져나갔고, 그 금호강 북쪽이 주로 따라서 이제 여은 선생이, 그러면서 전체로 묶어 볼 수도 있고 나눠 볼 수도 있고 학문적 차이도 있고, 그러면서 이 영남, 이 조선 중기 이 두 분이, 그리고 그 이후 영남은 이 두 분의 그로 조선 말까지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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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살림 처사로 언제가 한국을 좀 하시고, 이 외곽 독동이, 독동 외곽 때문에 이제 외숙한테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영단도 지금 생곡동이 있고, 거기 뭐 제양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모은 현감, 어선 현감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일들, 아주 선정을 베푼, 낙인 타고 가서 새끼를 가서 뒤돌이 보냈다면 지금 못 되고 있고, 또 이제 백성들이 어떤 배를 짰는데 서울 그다 내거다 싸움이 나면은 참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재판 문제를 하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큰 역학의 대가고 큰 학자로서 아주 근무하는 그런 자원스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서원은 우리 교장이 사는 근무서원이고, 제가 그 군의 행정공무를 할 때 문화공무니까 3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주말도 거의 모시고 서울이나 혼자서 대학원생들 방송국에서 안내도 하고, 신라 불교나 조선생활 이런 유적을 안내하는 현장이 너무 없죠. 그분들 책만 보시고 왔는데, 현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음악도 듣고 이래서, 군청 때는 솔직히 이걸 못했습니다. 요새 이제 꿈이 시가 되니까 뭐 좀 해달라니까, 군청 때 뭐라고, 좋은 시절에 누구 계실 때 안 하고 요새 와서 하느냐, 우리 자기가 반영 말고 얘기를 하는데, 빈말도 안 하는데. 그리고 좀 스님은 너무 좋은 말이 듣고 제가 아주 잘 들었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분이고, 자연스러운 앞으로 계속 그런 이어갈 수 있도록. 예, 제가 인동 선사는 한장이고. 지금은 행정구역이 이제 뭉쳐졌으니까 제가 사실 세세한 이야기들은
책에도 이제 있고 이래 또 많이 전해지고 또 제가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래 전체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그 전체 틀 속에서 제가 말씀을 오히려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좀 큰 틀 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래 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예. 네, 저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 제가 태어난 나라의 역사를 좀 배우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를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야 되고 잘 간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도 참 서로의 욕심 때문에 현재나 욕심 때문에 이제 고통이라는 게 오고는데 그걸 이제 잘 나눠서 후손들한테 이렇게 자연한테 잘 관리를 해서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 한과 덕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구미가 좀 잘 방향 잘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인도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님 와 계시 공무원하시고 이제 하신 분들이 그래. 앞에 이제 우리 의원 계시고 또 이제 지역의 시의원 또 현재 제가 다녔던 총장님 김영식 총장님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또 저쪽에 가보는 또 구자원 또 이제 아는 후자 국회의원 됐지만 그런 분들이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국회의회 교육을 자주 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법학과 법을 공부하는 동기들하고 같이 모입니다. 나이는 어지만은 근데 일단 힘이든 되든 이제 부족한 지식들이 많잖아요. 의원들이. 근데 거기서 교육을 다 시키시더라고요. 국회에서. 근데 그분들이 욕심 당과 욕심만 하지 거기에 교육 제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교육을 안 받으시. 자기들이 지켜야 할 상황을 안 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의원이 더 바빠요. 아니 바쁘죠. 근데 그래서 제가 전 국회의원 갔어요. 상호전 국회의원 되니까는 어디 갔대요. 어디 가서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하니까는 뭐 바쁘겠지만은 바쁘죠. 당연히 일이 하나 하는 게 엄청 일이 많은데 할 일이 많죠. 근데 그 구심점을 잘 잡아가지고 또 국민은 그분을 믿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 저는 이런 문제는 이제 국가 차원도 있고 우선은 제가 이번 기획하고 이런 게 구미 시민들이 우선 자기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려 해도 알아야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좀 확산시키는 계속해서 우선 대외적으로도 구미가 너무 공업도시로만 그래서 원년 중에 요즘 젊은 친구들도 구미 공업도시 아니야. 이제 이러면은 맞기는 맞는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 구미를 말하기 너무 아깝고 너무 얕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알아야 이제 뭘 해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종의 계몽 이런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여러 단위에서 그래서 구미 시민들이 자기 문화에 대한 우선 알고 그다음에 자부심, 그다음에 사랑 이제 이게 뒷받침돼야 뭔가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이제 굳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아는 단계 이제 그런 거로 생각하고 확산을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